안녕하세요. 김은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작품은 노계 박앤도 선생님의 누황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누황사라고 할 때 이 누황이라는 게 뭐냐면 가난하고 누추한 길거리, 이걸 누황이라고 하거든요. 박앤도 선생이 그 양반으로서 임진왜란도 실제로 참가를 하고 그런 어떤 해군 사령관으로서 역할도 했었죠. 그 작품 앞에서 공부했던 선상탈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시면 배 위에서 일본 대마도를 굽어보고 그 탄식하는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텐데 그 작품을 지은 작가가 이 박인로 선생입니다. 그리고 퇴임을 해서 시골에서 이제 묻혀 지내면서 자신의 그런 불우한 처지, 가난한 처지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 누황사예요. 자, 그렇지만 이 박인로 선생은요,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불우하지만 마지막 결사 부분에 가게 되면 자연 속에서 단사표이라는 게 뭐냐면 소박하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뭐를 하면서 화형제, 신붕우, 충효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끝을 맺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자, 핵심 정리 좀 볼게요. 성격은 전원적이고 사색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원적이라는 것은 뭐 소를 빌리면서 농사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원적이죠. 또 사색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색적이라는 것은요. 자연에 묻혀 살면서 군자의 삶, 유비 군자들의 삶, 유교를 그 목적으로 하는 군자들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사색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운율 면에서 본다면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가사는 사음보의 연속체입니다. 사음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낭독조와 두 번째 낭독조가 대략 3, 4조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낭독조가 7글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낭독조도 3, 4조로 이루어지면서 7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로 끊었을 때 앞에 부분이 7글자, 뒷부분이 7글자 이런 식으로 끊어지면 사음보 일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속체라는 것은 이러한 사음보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죠. 뭐 가사 작품들 여러분 계속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 작품을 가리켜서 연속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는 빈임무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빈임무원은 여러분 뜻도 좀 알아두세요. 빈자가 가난할 빈자고요. 이자가 그러나 접속사 이입니다. 접속사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무원할 때 무자가 없을 무자고 원자가 원망할 원자예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죠.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게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작품의 의의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기가사와 후기가사의 특징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조선 전기가사 같은 경우는 자연 속에서 강우가도를 노래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자연 속에 묻혀 지내면서 뭐 아름다운 자연,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낭만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얘기가 조선 전기가사의 그런 이야기였다면 후기로 가면서요. 뭐 똑같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어떤 어려운 처지나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비교적 전기가사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황사 작품과 조선 전기에 지어진 면왕정과나 상춘국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요. 면왕정과나 상춘국 같은 경우는 자연 속에서 숨어 살면서 강호가도를 노래하고 안빈낙도의 삶을 갖다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기 가서로 가면서 이 누황사 같은 경우는 사실적인 묘사, 즉 너무나 힘들다, 살아가는 게 가난해서 살아가는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사, 후기가사의 특징은 좀 잘 구분해서 좀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뭐 개관 얘기를 좀 하고요. 이제 넘어가서 작품 독해 들어가 볼게요. 자, 작품 독해 들어가 볼게요. 서사 부분입니다. 서사 부분은요. 기륭 화복을 하늘에 맡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들, 길, 흉, 화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좋은 거, 흉한 거, 재앙이 되는 거, 복된 것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하늘 뜻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늘 뜻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운명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서 안빈일념으로 소박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서사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 하나 읽어볼게요. 어리고 우활할살 할 때요. 이 어리고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죠. 우활하다는 얘기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활,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 위에, 사람은 나의 위에 더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나 위에 더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린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첫 번째 줄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 해석 주의하세요.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내 위에 더한 사람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물정에 가장 어둡고
그리고 어리석다는 얘기죠. 자, 기륭화복을 하늘에 맡겨두고 길흉화복, 아까도 여기 첫 줄에서 얘기를 했죠. 길하고 흉하고 재앙이나 복된 것들을 다 하늘에 묻혀둔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운명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론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출제가 잘 돼요. 용어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하늘의 뜻에 맡겨놓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운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깔고 있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고요. 누왕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놓고, 누추하고 그런 가난한 거리에 깊은 곳에 초가집, 초막은 초가집이야. 초가집을 지어놓고 풍조우석에 썩은 잎이 섭이 되었답니다. 자, 풍조우석이라는 것은 풍자가 바람풍자죠. 조자가 아침 조자예요. 그죠? 자, 우자는 비우자. 그 다음에 석자는 저녁 석자가 되겠죠. 근데 뭐 아침에 부는 바람과 저녁에 내리는 비, 뭐 이렇게 그냥 풀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비바람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비바람에 썩어버린 지푸라기가 섭이 됐답니다. 이 섭이라는 것은 땔감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어버린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그게 습기가 차고 그러니까 불이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불이 잘 안 붙겠죠? 근데 원래 땔감은 썩은 지푸라기로 땔감을 삶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마른 장작을 가지고 땔감을 삶아야 되죠. 그런데 화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 땔감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섭을.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풍조우 속의 썩은 지푸라기를 뭐처럼 쓰고 있다는 얘기야? 땔감처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처지죠. 그래서 서읍의 밥과 다둑의 죽을 만드는데도, 자, 서읍의 밥, 조그만 아주 작은 분량의 밥이죠. 다둑의 죽을 만드는데도 썩은 지푸라기 가지고 땔감을 삶으니까 어떻게? 연기만 무진무진 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남들이 보면은 저 집은 연기도 많이 나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부자인가 봐. 밥도 많이 해먹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속을 뜯어보면 어떻단 얘기야? 너무 가난해서 썩은 지푸라기 가지고 이만큼의 죽과 밥을 하는데도 연기만 무진무진 난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화자의 가난한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삼순구식이다라고 하죠. 삼순이라는 것 자체가 한 달에요. 한 달에 구식 9번 밥을 먹는다 그런 뜻이니까 엄청나게 뭐 가난하다를 표현할 때 보통 삼순구식이다라는 한자성어로 얘기를 합니다. 설대인 숭늉에 먹는 숭늉 있죠? 설익은 숭늉에 빈배만 속일 뿐이다. 흔히 여러분들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배고플 때 물 먹으면 잠시 그 배고픈 걸 갖다가 잊기도 하죠. 그걸 갖다 물배 채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설익은 숭늉으로 빈배만 채운다. 빈 배만 채운다, 속인다 그런 얘기죠. 자, 생에 이러하다 하더라도 내 삶이 이렇게 곤궁하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장부의 뜻을 옮기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장부의 뜻이 뭔데요? 안 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살고 싶다는 얘기죠. 즉 가난하지만 안 빈 일념, 가난하지만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야. 그게 이 글에 박인노 씨가 생각하는 장부의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을망정 품고 수의로 살려고 하니 수의, 옳은 일, 다시 말해서 어떤 유교적 가치나 이런 어떤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고 살고 싶은데 날로조차 저하다, 어긋나진다 그런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안 빈 장부의 뜻을 갖다가 옮기지 않고 안 빈 일념으로 살고 싶은 거죠. 또 수의를 실천하고도 싶은 거죠. 그죠? 유교적 가치를. 그런데 지금 삶의 모습이라는 거 어때요? 풍조우 속에 썩은 짚이 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연기만 무진하고 설대인 숭늉으로 빈배만 속인 그런 어떤 가난한 처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야.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 스토리보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화자입니다. 근데 기륭화복을 그래서 하늘에 맡겨놓고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누왕, 이 초가집을 지어놓고 누추한 거리에 초가집을 지어놓고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죠. 삼순구식을 갖다가 거의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썩은 짚을 땔감으로 삼고 있고 여기 지금 왼쪽에 정리한 것처럼 이 썩은 지푸라기 가지고 땔감을 하니까 서읍의 밥과 다둑의 죽을 만드는데도 연기만 무진한다고 그랬죠. 원래 땔감은 이 땔감으로 써야 연기도 잘 안 나고 화력도 세가지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땔감조차도 살 돈이 없으니까 썩은 지푸라기 가지고 그렇게 땔감 삼아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얼마나 가난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어떻게 살고 싶대요? 두렵긴 하지만, 즉 어긋나 있지만 수의와 안 빈 일념으로 살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의와 안 빈 일념으로 살고자 하지만 너무나 삶이 이렇게 공공하다 보니까 두렵고 어긋나지는 것 같다. 이렇게도 고민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서사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본사 1번입니다.
본사 1번에서는요, 전쟁에 임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을 회상하는 그런 부분이 본사 1번인데요. 뭐 실제로 박인노 선생은 임진왜란 때 전쟁에 참가해서 시체의 피바다를 건너가지고 실제 그 참혹한 전쟁에 참가했던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전쟁에 그 참가했던 그런 고비를 회상했던 부분이 본사 1번이에요.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유효하겠으며, 자, 가을에는 보통 곡식을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곡식을 추수를 하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쌀이 있으니까 넉넉할 거 아니냐, 그죠? 근데 가을에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을에 추수를 해봤자 먹고 살 만큼의 분량의 쌀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넉넉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자, 봄 되면은 가을에 추수를 보통 해가지고요, 겨울까지 일단은 양식을 비축을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겨울 말쯤 되면 이 식량이 떨어져요. 그래 이제 봄이 되게 그 초봄을 맞이하게 되면 춘공기라고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 이듬해 보리가 익기 전까지 사람들이 거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가을도 쌀이 부족한데 춘공기라고 그래서 봄이라고 그래서 그 쌀이 남아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주머니가 비었거든. 자, 돈도 없어요. 그래서 병이라 담겼겠느냐 그런 얘기죠. 술 살 돈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세상에 나밖에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한이 절실하다 하더라도, 기한, 배고픔과 추위란 뜻이에요. 기자가 배고플 기자고 한자가 찰한자죠. 춥다. 그러니까 배고픔과 추위가 몸에 절실하다 하더라도 일단심을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심이 바로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이 망신해서 죽어서 말려녀겨 그랬으니까 일단심을 언제 잊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죽었을 때나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이 분의 망신이라는 얘기는 의에 분발하여 자신의 몸을 잊는다 그런 뜻인데, 그 의에 분발해서 자신의 몸을 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 죽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일단심을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탁, 운항에 줌줌이 모아놓고, 자, 망태기와 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탁과 운항은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전쟁은 총으로도 그 조총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총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다 칼이나 창 들고 가서 1대1로 육탄전을 벌이죠. 근데 칼과 이런 창 같은 걸 가지고 싸우다 보면 때로는 칼을 놓치기도 하고 창을 놓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뭘로 싸우는 거야?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죠. 그치? 근데 그 맨주먹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옆에 돌 같은 게 있으면 그 돌로 머리 통통 때리고 사람들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게 돌이 아무래도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요, 칼하고 창 같은 걸로 무장도 하지만 조그마한 가방을 갖다가 메고 다니면서 거기에 돌 같은 걸 넣어놓는 거예요. 왜? 칼하고 창을 갖다 잃어버리면 그 돌을 빼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탁과 운항에 망태기와 이런 전대에 돌 같은 걸 쫌쫌이 모아놓고 돌을 갖다 넣어놓고, 병과 오제, 임진왜란 5년이죠. 임진왜란 5년 동안 감히 죽을 마음을 가지고 이시서별했던 얘기는 시체의 피바다를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시자가 주검 시자입니다. 시자. 자, 석자가 건널 섭자죠. 혈자가 무슨 혈자야? 피혈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의 피바다를 건너서 몇백 전투를 치러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는 실제로 이런 병과 오제, 임진왜란 5년 동안 실제 전쟁에 참가해서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라를 걱정하는 이 우국지정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지만. 오케이? 알겠죠? 자, 정리해볼게요. 자, 화자의 처지는 어떤 처지예요? 가을에도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식량이 남지가 않았겠죠. 또 돈도 없어서 술도 못 먹어요. 그만큼 빈곤과 기한에 시달리는 게 화자의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뭐를 잊지 않았대요? 일단심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언제 잊어요? 분이망신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분이망신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죽었을 때나 자신의 어떤 우국지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뭐를 회상한다? 임진왜란 때 실제로 죽을 각오로 이시서별에서 전투를 치렀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본사 1번에. 자, 본사 2번 살펴볼게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노비들도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문제는 집에 농우, 소가 없어요. 그래 이제 소를 갖다가 소가 없어가지고 고심하는 장면이 본사 2번입니다.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일신이 여가 있어서 일가를 돌아보겠는가? 내 몸이 여유가 있어야 일가를 돌아볼 텐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일가, 집안도 돌아볼 여력도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일신이 여가 있어서 일가를 돌아볼 수 있겠느냐? 일로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일로장수가 늙은 노비들입니다. 늙은 노비는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분수예요.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다라는 얘기인데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신분제 사회가 많이 동요를 하게 되죠.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양반 족보를 사거나 그래서 실제로 뭐 양반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 임진왜란의 책임을 양반들 즉 지배층한테 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의 얘기를 조선 후기로 가면서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화자는 안 그래도 지금 가난한데 가난한 처지에다가 일로장수가 늙은 노비들은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어서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준다는 얘기죠. 상전의 말을. 그래서 고유충급을 어느 사이에 생각할 수 있겠는가? 봄이 왔다고 알려줄, 즉 삶의 여유죠. 봄이 왔다고 알려줄 사이도 없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삶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당문로인들 누구한테 물어보겠는가 그런 얘기인데 밭갈기를 종에게 물어보고 싶다. 경당, 문도, 노자가 노비 노자야. 그러면 경당, 밭 가는 방법을 물을 문자죠. 노비한테 물어보고 싶은들 노비가 없잖아요. 아까 그 노주분을 잊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들이 고유충급을 알려줄 사이도 없을 뿐더러 내가 노비한테 경당문로를 하고 싶어도 노비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물 다려할 때 다르는 뭐뭐에게로 해석합니다. 군경가색이 내 분수인 줄 알았다. 군경가색,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노주분을 잊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유충급도 할 수 없고 경당문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최종적으로 뭐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몸소, 군경가색,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을 자기 팔자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자, 신야경수와 농상경영을 천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자, 신야경수와 농상경영은 고사가 인용되어 있거든요. 자, 산에서 밭을 갈다가 나중에 재상이 된 이윤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신야경수의 주인공이고요. 농상경영이라는 것은 밭두둑 위에서 밭 갈던 늙은이, 즉 진나라 때의 진승이라는 사람을 인용한 거예요. 자, 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고사가 인용돼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요. 신야경수라는 것은 밭을 가는 사람이고 농상경영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자, 이 두 사람을 놓고 천하다고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시 조선의 신분사회는 산업공상에 4개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꾼까지는 양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신분적으로 과거시험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상업에 종사하거나 그 밑에 있는 그런 천민들은 신분적으로 상당히 그 천대를 받았지만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그 자체를 가지고는 법적으로 천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야경수와 밭을 가는 사람이라든지 농상경우 같은 사람을 천하다고 욕하는 사람이 없지만 아무리 가려고 한들 아무리 농사를 짓고 밭을 갈아야죠. 어느 소로 갈 것인가? 소가 없어서 밭을 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스토리보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좀 여러분 해석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로장수가 노비라고 그랬죠. 노비들이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고유충급과 경당문로죠. 자, 고유충급을 이게 삶의 여유예요. 봄이 왔어요 라고 알려줄 사람도 없고 경당문로 밭을 갈고 싶어도 그걸 어떻게 갔냐라고 노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노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당문로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뭐예요? 군경가색이 내 분수다. 이걸 선택한 거죠. 몸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신야경수와 농상경을 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즉 농사 짓는 사람을 천하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는데 논과 밭을 갈고 싶어도 뭐가 없어서 소가 없어서 갈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 본사 2번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본사 3번 갈게요. 자, 그러다가 가뭄이 심했는데 비가 내립니다. 소나기가 되겠죠. 내려서 그 물을 갖다 가둬놓고 소를 빌리러 갑니다. 왜? 아까 그 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본사 3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한기 태심해서, 자, 가뭄이 매우 심해서 시절이 늦었다. 농사 짓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논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쟁기질을 해가지고 그 논을 갖다가 이렇게 갈아엎으면서 그 밭을 갈아야 되는데 하도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시절이 늦은 거, 농사 짓는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야. 근데 서주 높은 논에 서쪽 언덕, 주자가 언덕 주자야. 서쪽 언덕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가 갠 열비. 그랬으니까 잠깐 내리다가 갰다. 갠 지나가는 비에 도상 무원수를 길 위에 도상, 이 도자가 길도자예요. 도상, 길 위에 무원수,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물을 반쯤 데워놓고 자 가뭄이 심했는데 농사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서 달려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물을 밭에다 가둬놓은 거죠. 반쯤 이렇게 다 가둬놓고 수 한번 빌려주마 하고 엄섬이 하는 말을 자 탐탁하지 않게 엄섬이 뜻 알아주세요. 탐탁하지 않게 하던 말을 저 집 참 친절해 라고 여긴 집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너 나중에 농사 지을 때 나한테 얘기해. 내가 수 한번 빌려줄게 하고 탐탁하지 않게 했던 말을 저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그런 집에 다리 없는 황혼역에 허이허이 허겁지겁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굳게 닫힌 문 밖에 소 주인의 집 굳게 닫힌 문 밖에 아득히 오랫동안 혼자 서서 큰 기침소리와 아하미는 애음소리야. 이리 오너라 애엠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죠. 큰 기침소리와 애음소리를 양구토록 하온 다음에 오래도록 한 다음에 오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뭐 주인이 소를 빌려주기 싫었나 보죠. 그러니까 대충 누군지는 아는데 그냥 나오기 싫어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앞에다가 이 박인노 화자를 세워둔 거죠. 자, 오래도록 하온 다음에 어와 그 뉘신고 할 때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가 대화를 하고 누가 대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화자와 소 주인과의 대화가 인용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국어학적으로 봤을 때 이 누앙사라는 작품은 그 18세기, 17, 18세기에 그 실제로 사람들끼리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측면에서 국어학적으로 상당히 그 중요한 문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기침소리를 오래도록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나타난 거죠.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답변합니다. 염치 없는 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초저녁도 다 지났는데 거위인데 다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신 것도 뭐하러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얘기합니다. 해마다 이러하게 소를 빌리기가 구차한 줄 알지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연년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 내용 파악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출제가 잘 되는데요. 연년에라고 해마다 이러하게 구차한 줄 알지만이라고 했다는 것은 작년에도 소를 빌린 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올해만 소를 빌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해마다 이러하게 구차한 줄 알지만 그랬으니까 소를 올해만 빌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빌렸었다는 걸 추리를 하실 줄 알아야죠. 자, 해마다 이러하게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군가 가난한 집이라 헤엄 걱정 많아 왔다 라고 화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인이 답합니다. 공짜가 됐든지 값이나 돈을 받고 빌려주든지 빌려주고도 싶은데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에 있는 저 사람이 목붉은 수기치라는 건 꿩이야, 꿩. 목붉은 꿩을 옥지읍 기름에다가 잘잘잘 튀겨서 구워내가지고 간익은 삼매주 좋은 술이야.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거든. 무슨 얘기예요? 건너집에 있는 저 사람이 어젯밤에 와가지고 꿩고기하고 그 다음에 술을 갖다 권하면서 야, 나 소 좀 빌려줘, 소 좀 빌려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을런고 결국 이렇게 술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어서 뭐 해줬다는 얘기야? 소를 빌려주겠다라고 해버렸다는 얘기죠. 내일로 빌려주마 하고 큰 약속을 해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약이 미편하니 약속을 깬다는 얘기야. 약속을 깨기가 미편, 어렵다 그런 얘기야. 어려우니 말하기가 더 이상 사설이 어렵다. 더 이상 말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 말은 결국 소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야?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일종의 핑계된 거죠. 자, 그게 핑계라는 것은 화자가 물러나면서 생각한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이 부분은 화자의 대사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지금 블럭 잡아놓은 것은 화자가 물러나면서 한 생각이에요. 실이 정말로 그렇다면 설마 내가 뭐라고 하겠냐 이겁니다. 헌갓을 숙여 쓰고 측 없는 집신으로 맥없이 설피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 내 초라한 모습을 보고 형용 모습에 개가 꽝꽝꽝 왕왕 하고 짖을 뿐이다. 그래서 화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결국 소를 빌리지 못하고 물러나온 거죠. 자, 스토리보드로 정리를 해볼게요. 가뭄이 심하던 중에 지나가는 비가 내린 거죠. 서쪽 높은 논에. 그래서 물을 갖다가 대충 가둬놓은 겁니다. 그리고 빨리 나 소 빌려준다고 한 사람한테 가서 소를 빌리러 간 거죠. 자, 근데 소를 빌리러 갔는데 주인과 화자가 서로 대화를 했는데 주인이 거짓말 해가지고 화자한테 소를 빌려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맥없이 물러난 거죠. 이 맥없이 물러나는 화자를 보면서 개만 꽝꽝꽝 하고 짖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화자가. 그래서 달려가서 주인장 계셔. 오래도록 양구토록 기침소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소주인이야. 놀부새끼처럼 생겼죠. 자, 나타나가서 누구시오? 하고 이제 물어본겨. 그랬더니 이제 화자가 뭐라고 합니까? 염치 없는 나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또 말합니다. 초저녁도 다 지난 시간인데 너 왜 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연년에 일하기 구차하다라고 얘기했죠. 해마다 죄송한데, 자, 이거에서 여러분들 아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화자는 작년에도 소를 빌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가난한 처지라 올해도 소를 좀 빌리러 왔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공짜가 됐든 돈을 받든 빌려주고 싶은데 어제 건너쯤 사람이 와가지고 술과 고기를 대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준 약속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한테는 그 빌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화자는 힘없이 물러나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마지막 부분은 화자가 직접 대화한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부분이야. 에이씨, 진짜라면 내가 무슨 말 하겠냐. 근데 빌려주기 싫으니까 이 거짓말을 해서 괜히 저렇게 핑계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뺀지 맞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 이제 본사 4번에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매정한 세태를 한탄하고 결국 농사를 포기하는데, 자, 이 매정한 세태라는 건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안 빌려준 거죠. 그걸 느끼면서 세상 인심 참 괴롭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자, 와실에 들어간들 초가집,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왜? 화도 나기도 하고 세상 인심 참 야박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겹쳐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북창을 비스듬히 앉아서 북쪽으로나 창문에 비교 앉아서 비스듬히 앉아서 새벽까지 기다렸다.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정한 대승은 내 한만 덕군데요. 자, 대승은 오디새, 새의 이름이에요. 새 후트리과의 일종인데요. 이 새가 휙 하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한만 돋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승은 화자의 한을 돋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종조추장하며 먼 들판을 바라보니, 종조추장, 아침에 올 때까지 슬퍼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침에 올 때까지 슬퍼하면서 먼 들판을 바라보니 평소에 즐겨 듣던 농사꾼의 노랫소리도 흠없이 들린다. 당연하죠. 왜? 세상 인심이 개 떡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평소에 아침마다 즐겨 듣던 농사꾼의 노랫소리도 별로 흥이 없게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모른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염량세태라고 합니다. 세상 인심 모른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즉 인심이 야박한 세태에 대해서 한숨을 쉬는 거, 냉정한 현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을 염량세태라고 합니다. 아까운 저 쇼비는, 쟁기는 칼날, 벽분이면 칼날이에요. 칼날도 좋은데 그래서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다가 지금 한숨을 쉬다가 뭘 봤냐면 벽 쪽을 본 거예요. 그 벽에 뭐가 걸려있냐면 쟁기가 걸려있는 거죠. 그 쟁기는 칼날이 좋아가지고 가시가 엉킨 묵은 밭도 용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가 없잖아요. 소가 없고 쟁기 칼날만 날카로우면 뭐예요? 그래서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다. 충경도 거의 이르다. 농사도 거의 시기도 늦어버렸다. 그래서 농사를 포기하게 됐다는 얘기죠. 스토리보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화자가 집에 돌아와서 세상 모른 한숨을 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날아가요? 오디새가 휙 날아가는 거, 후트리커의 새가 날아가는 거 보면서 더욱더 화자의 한만 돋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종조 추장하면서 아침이 올 때까지 슬퍼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농사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평소에는 자기가 즐겨 들었는데 세상 모르는 한숨을 갖다 쉬다 보니까 그게 흥없이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량세태를 갖다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갑자기 어디로 시선이 옮겨갑니까? 벽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데 이 쟁기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 쟁기의 벽분이 칼날도 아주 날카로워가지고 가시가 엉킨 묵은 밭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쟁기만 갖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게 결국 어떻게 했다? 농사를 포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사 부분이고요. 자, 이제 결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결사 1번입니다. 결국 소를 빌리지 못하고요. 쫓겨나와가지고 염량세태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었죠, 화자가. 그래서 이제 결사 1번으로 가서 자연을 벗삼아서 그냥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결사 1번입니다. 강호, 한 꿈을 꾸은 지도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꿈을 꾼 지도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옛날부터 그 벼슬길에 있었을 때도 자, 퇴임을 하게 되면 벼슬 그만두게 되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겠다. 뭐 이런 꿈을 꿨다는 얘기죠. 그게 참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복이 유루해서 먹고 사는 것이 구복,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위태롭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자연 속에 사는 꿈을 실천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 얘기. 어즈버 잊은 적이 오래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천피기옥의 혼대녹죽도 하도할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 천피기옥이라는 것은요. 기수라는 강가라는 뜻입니다. 기수라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기수의 강가에 녹죽, 푸른 대나무도 하도할샤. 하도할샤는 자, 그래서 천피기옥 혼대 녹죽도 하도할샤라는 것은 푸른 대나무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비 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 속에 묻혀 지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이 천피기옥 녹죽도 하도할샤 유비 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달라는 얘기는요. 그 대학의 장구편이 인용된 건데요. 이 천피기옥이라는 것은 그 대학의 장구편에 보게 되면 그 자연 속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갖다 얘기할 때 기수의 강가에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그러면서 그 대나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유비군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산다라고 하면서 절차탕마하고 자신을 갖다 절차탕마 즉 잘 갈고 닦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뜻을 갖다가 크게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세속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군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피기옥 녹죽도 하도할샤는 기수의 강가에 푸른 대나무가 많은데 즉 자연 속에서 군자들 예전에 그 성인 군자들이 꿈꿔왔던 그런 삶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낚싯대 하나 빌려 이 군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미 성인 군자들 즉 자연 속에서 욕심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군자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낚싯대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과 똑같이 낚싯대를 가지고 어부의 생활, 다시 말해서 소박한 자연 속에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화 깊은 곳에 청풍명을 버치되어서 갈대꽃 깊은 곳에 자연과 버치되어서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 늙고 싶다라고 이랬죠. 자, 명월청풍도 그렇고 풍월강산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단어죠. 전부 다 자연을 뜻합니다. 무심한 백구는 오라 하며 말라 하지도 않는다. 자, 이거는 갈매기거든요. 백구는요. 아무 욕심이 없는 갈매기는 나한테 오라고 하지도 않고 가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 뜻인데 결국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자연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가든지 내가 나오든지 내가 들어가든지 자연은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자연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툴이 없는 건 다만 자연뿐인가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결사 1번에서는요. 자연 속에서 꿈을 꿨는데 결국 구복이 유루해가지고 잊었답니다. 그래서 군자들한테 나도 당신들 같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낚싯대 하나 빌려달라. 나도 끼워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청풍명월, 풍월강산 여기서 뭐가 돼가지고 버치돼서 자연 속에서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는 자연 속에서 그렇게 욕심 없이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스토리보드로 정리를 해볼게요. 박인도 선생이요. 염량세태의 속세를 벗어나 즉 소를 빌리러 갔는데 실패했잖아요. 자연으로 들어가 군자들이 꿈꿨던 삶을 살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인용했다? 대학의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유비 군자가 바로 바람직한 군자의 모습인데 이 바람직한 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낚싯대를 하나 빌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낚싯대를 가지고 청풍명월과 풍월강산에서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다툼이 없는 공간의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결사 1번입니다. 자, 결사 2번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빈이 무언하고 빈이 무언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충효, 화영제, 신붕우. 충효는 뭔지 알죠? 화영제, 형제간의 우애, 신붕우는 친구끼리의 의리죠. 이거를 중시 여기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건데 이 충효나 화영제나 신붕우 이 세 개는 유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아까 결사 1번에서 그 유비군자, 천피기후, 혼대녹죽에 살고 있는 유비군자들의 그런 어떤 유기적 가치의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것도 화자도 마찬가지로 유비군자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랬기 때문에 충효, 화양제, 신붕호를 지키면서 유기적 가치를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있으리마는. 자, 무상, 힘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못 해석해서 인생이 무상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화자는 지금 인생 무상 얘기하자. 이때 인생 무상할 때 이 무상이라는 거는요,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없을 무자에 일상상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상하다 할 때 이 상자는 뭐예요? 상황상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힘이 없다는 뜻이죠. 인생 무상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한 이 몸에, 힘없는 이 몸에 무슨 지치, 소원이 있겠느냐마는 두세 일항밖에 안 되는 박관원을 다 묵혀서 던져놓고 있으면 죽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자, 어떻게 살겠대요? 소박하게 살겠다는 얘기죠.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말렸노라.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빈천, 내 가난하고 천함을 슬프게 여겨서 손을 핸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자, 손을 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옆에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야, 너 꺼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손을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밖으로 치면서요. 손을 핸다는 얘기는 손을 밖으로 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의 가난함과 천함을 슬프게 여겨서 너 꺼져. 손을 밖으로 쳐낸다고 해서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부귀 공명을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친다고. 손을 친다는 얘기는 come on. 손을, 알았죠? 손을 갖다가 내 쪽으로 이렇게 뻗으면서 일로 와. 한다고 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어떤 일이 운명밖에 생겼겠느냐.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뭐야?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가난하고 천함을 물러가! 한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부귀를 부럽게 생각해서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인간은 어떤 일이든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운명적 사고방식이고요. 빈이무원은 어렵다고 하지만은, 빈이무원, 가능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내 삶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서른 뜻은 없다. 단사표음, 소박한 삶이거든요. 단사표음을 좋게 여긴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걸 좋게 내 분수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수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안분지족하는 그런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소박한 삶을 이도 좋게 여기느라 평생 한 뜻이 온포, 따뜻하고 배부르는 거,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 있죠? 온포, 따뜻하고 배부름은 자기가 소원이 아니란 얘기죠.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삼고 화영제, 우애하고 신붕호, 친구와 신의를 지키며 사는 것을 외다하리, 그릇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은 그러니까 충효나 화영제나 신붕호를 사람들이 외다하다, 그릇되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키며 살겠다는 얘기야. 이게 화자가 자연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유기적인 가치가 되겠죠. 그 밖에 남은 일들, 유기적 가치를 제외한, 즉 충효나 화영제나 신붕호를 제외한 남은 것들은 내 생긴 대로 살겠다. 나한테 갖춰진 대로, 분수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결사 2번 스토리보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자는요, 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죠. 이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 무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가 힘이 없어서 어떤 소원이 없고 있으면 죽먹고 없으면 굶고 안분지족한 삶을 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운명을 수용하면서 빈이무원을 받아들이고 단사표, 즉 안분지족하는 삶을 좋게 여기며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포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유기적 가치인 충효, 화영제, 신붕, 즉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유기적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운명론적을 수용한다는 얘기는 이 구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내 가난하고 천함을 슬피 여겨서 손을 밖으로 천다고 해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서 나한테 일로 와라 한다고 해서 오지도 않는다. 이 부분에서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부분이 잘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누앙사입니다. 자, 좀 어려운 작품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해 안 간 부분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